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70년대 당의 기초 축성 시기 일꾼들처럼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충정 다하는 열혈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 김영남이죠. 형식적으로 이제 북한 내 최고 그러니까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 북한 모습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우리 국방장관이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3배쯤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정보수장 제1인자 클래퍼 국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극비리에 왔는데 과연 무엇을 논의했을지 다양한 한반도 주변 얘기 그리고 평양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은 편집위원. 네. 지금 보신 거요. 이제 김영남이 하루 전날 했잖아요. 예. 김기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네. 우리는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북한은 조국 광복회 창건 70주년이 오늘입니다. 네. 근데 북한은 행사를 놔두고 전날 저녁에 네. 항상 중앙보고대회를 가지면서 네. 그 역사의 날을 되새기는 게 뭐냐면은 네.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할 때 24살 때 네. 무송이라는 동만주 일대에서 5월 5일 날 네. 조국 광복회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네. 네. 이 조국 광복회가 근원이 돼서 네.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보천보 전투라고 우리 동아일보가 네. 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천보 전투를 이끌어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북한을 가리켜서 김일성 항일 무장 투쟁사를 연구해 보니까 김일성 회고록에만 나오고 또 세기와 더불어 이런 데 나오는 건데 네. 김일성이가 14살인 1926년에 네. 최초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는데 이게 북한 역사의 효시고 내일 지금 열리는 노동당 대회가 왜 4.25 문화회관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1970년까지는 28 문화회관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4월 25일이라고 김일성이가 20살인 1932년 4월 25일 날 만주에서 최초의 항일 무장 군인 네.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북한군의 효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네. 1978년부터 16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4월 25일 북한군 창군일을 바꾸고 2월 8일에서 네. 이름도 28 문화회관이었는데 4.25 문화회관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것도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네. 이 조국 광복회를 김일성이가 만든 건 아니고 14살 때 만들었던 게 북한 주장이잖아요. 예, 그거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고 이건 24살 때. 24살 때. 네. 하여간 이 만주의 항일 투쟁은 거의 하나를 했으면 100이라고 뻥튀기를 하거나 네. 그만큼이 돼 있으면 그걸로 과장하거나 허위를 조작하는데 이 조국 광복회는 쟤만 한국인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행사가 시작됩니다. 7차 당대회인데 보통 이런 거 생중계 합니까? 생중계 당연히 할 겁니다. 아하. 현재 네. 김일성이도 못하고 네. 김정일이도 못한 이 당대회를 네. 김정은이가 네. 굉장히 정책의 리스크를 안고 하기 때문에 천전할 거를 충분히 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전 주민들을 시청을 하도록 현재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내일 9시부터는 전부 다 TV 앞에서 있으라고 현재 지시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북한에서 9시에 시작이니까 요새 이제 30분 시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는 거겠죠. 자, 1시간 전부터 TV 앞에 앉으라. TV 시청을 준비하라. 이것이 북한이 내린 지침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태양이라는 거 북한 참 좋아하네요. 태양절이라고 김일성의 생일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 21세기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 이게 특별한 로고고 로고인가요? 자, 김정은의 모습이 있고 밑에 월계수 잎이 보이는데 네. 저게 태양상으로 부른다면서요? 태양상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네. 지난 2월 기록 영화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아버지와 동급으로 아들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저기도 보게 되면 밑에 월계수가 있고 활짝 웃고 월계수 네. 가지가 쭉 밑에 달린 것 저런 것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올 초부터는 아버지에 의해서 세습한 3대인 김정은도 저렇게 만드는 것을 시작했네요. 네, 그러니까 20세기는 김일성의 시대였고 21세기가 되면서 21세기 태양을 김정일이라 그랬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나니까 저 아들이 21세기 태양이라고 현재 자기가 태양이라고 현재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당대회가 김일성, 김정일하고 김정은 이 세 사람이 통일 판넬에 올라서 세계의 태양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로 만들려고 현재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국방력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저러니까요. 어쨌건 우리도 이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국방비라는 것이 좀 요긴하게 또 적절하게 잘 쓰여야 될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어제 한 포럼에서 한 미국 국방장관이 자신이 생각하는 국방력과 국방비에 대한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확인합니다. 북한이 실질 국방비는 약 2013년도 하면 한 100억 불 정도 수준이 된다. 그것은 우리 국방비의 약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이고 또 국방비 중에서 북한은 한 40% 정도를 전력 증강에 쓰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증강 여건도 북한은 주로 이제 공격무기 위주의 전력 증강을 하고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추진 결과를 23년간 약 147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화, 고도화된 그런 전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 3배쯤 쓰긴 하는데 북은 공격용만 주로 만들고 우리는 방어용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좀 계획 자체가 틀 자체가 좀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하네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방어 작전 개념도 없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전면전 났을 때 인민군이 밀고 내려면 알파나 브라보나 찰리, 델타 가상의 선에서 멈춰 세운 다음에 네. 이제 공세 이전을 한다는 개념인데 쟤네들 작전 계획은 네. 자기네가 밀린다는 건 아예 없어요. 무조건 공격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무기 자체도 방패라는 건 만들지 않고요. 저기도 잠깐 나오는데 저 잠수함은 대표적인 공격 무기죠. 그다음에 그렇죠. 장사정포, 미사일 이걸 배치해서 창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방패는 없군요. 네, 킥오프. 저는 뭐 hit앤드런 작전이라는 표현도 제 잡지에서 한 적이 있는데 킥오프처럼 무조건 때리고 공격하는 것만 합니다. 따라서 저게 굉장히 초기에는 위압적이고 한데 저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해서 구멍이 뚫리면요, 막히면은 굉장히 지리멸렬할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할 겁니다. 네. 제가 이 국방비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쯤까지는 해도 북한의 국방비가 한 50억 불 되는 걸로 추산이 됐었어요. 1년에 50억 달러. 근데 이제 10년 만에 100억 불로 이제 뭐 더 올려서 이제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인데 현재 공식 환율이 1불당 100원이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암시장에서는 8,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느 환율을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게 80배나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예산 부분만 북한의 예산 부분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국방비를 계산하면은 장사정포가 1년에 몇 대 늘어났느냐, 잠수함이 얼마나 늘어나냐는 각 무기들이 늘어나는 걸 계산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비용이 얼마큼 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얼마큼 들고 해서 그걸 추산해가지고 그거를 국제시세로 환산을 한 겁니다. 국제 시세로 환산한다. 환산해서 대충 이게 될 거다라고 환산하다 보니까 이제는 50억 불 수준이 아니고 한 100억 불 수준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군사비는 그 북한 전 경제 전체의 한 30%, GDP의 30%쯤 쓰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한 2.38%. 우리 이제 경제 규모가 한 30배쯤 되니까 이 정도 써도 3배쯤 더 쓰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군사비는 저렇게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뿐만이 아니고 북한 경제에서 제2경제위원회라 그래서 아예 그냥 국가 예산보다 별도로 따로 쓰고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것도 들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재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쓰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장관께서 우리가 북한보다 3배를 쓰고 있지만 좀 열세인 거에 대한 얘기한 거는 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아까 이종훈 기자 말한 대로 수세 전략을 쓰고 북한 따라잡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개념에 의해서 일정하게 전력 진영을 못했다.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이걸 책임자인 장관이나 의장, 각군 총장이 우리는 1, 2년 단위로 바뀌는 데 비해서 북한은 뭐 10년, 20년 한 사람이 계속하니까 일관된 전력 진영을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또 우리는 예산 체계가 단년도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북한이 하고 예산 반영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뭐 잠수함 만들 수 있고 핵무기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큰 문제가 미군 전력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주요 전략 무기나 전략 부대들은 미군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보 전력과 타격 전력 같은 거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좋은데요. 요즘 우리나라 전략 무기로서 KAMD와 킬체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기 KAMD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롱샘이라든지 뭐
천궁 그런 미사일들이 이제 방어용으로 KAMD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킬체인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타격하는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나 잠수함 등등인데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KAMD는 없고 킬체인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잠수함과 핵미사일과 장사정포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할 때는 쉽죠. 앉아서 쏘지만 이게 날아오기 시작하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방어하는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따라서 방어 비용이 훨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북한한테 맨날 쩔쩔매야 되는 거고 걱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국방장관이 내놨습니다. 어쨌건 인건비 문제나 환율 문제나 또 공격 위주냐 방어 위주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만은 분명하네요. 국방장관이 오랜만에 제가 보기에도 드물게 우리의 국방비와 전력에 대한 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내놨다는 것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 포럼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이 했던 모습까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극비리 찾은 미국의 손님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긴박한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바로 제임스 클래퍼 DNI 소장인데 자 멀리서 왔습니다. 그렇죠? 자 제임스 클래퍼가 극비리에 방한을 해서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평택에는 오산 기지로 왔군요. 보통 민항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대개 미국의 고위 인사가 올 때는 군용기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평양에 가서 무슨 북한에 공유되어 있는 미국 인사를 이렇게 송환시킬 때도 되게 군용기를 쓰고 우리 이번에 제임스 클래퍼도 미국의 군용기를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산 비행장에 1년 근무했는데 직접 근무를 하셨어요? 거기 제가 있을 때는 미군 장병 휴가 갈 때 미군 군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김포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이해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주요 인사들만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군용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산에서 용산까지는 헬기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동선이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도 한국 오실 때 보면 오산 기지에 내립니다. 항상 미국은 오산, 왜냐하면 그쪽에 경호도 훨씬 좋고 또 저기 인천공항에 내린다 그러면 다른 민항기 못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도 없어 오는데, 자, 정보부의 수장이 미국의 16개 커뮤니티, 인텔리스 커뮤니티의 대표가 오는데 공개하고 오면은 그건 전 세계 스파이들이 다 쳐다보라고요. 그냥 조용히 온 건데, 이제 거기서 내려서 오산까지는 공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떠나고 항구로 들어오면서 아마 기자들한테 캐치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저건 뭐 공개적으로 올 수 있는 행사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제임스 클래퍼가 한국에 온 것이 이렇게 노출된 것은 의도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통상 보면은 이제 최고 정보기관의 장이 올 때는 이제 항상 비밀 방문을 하고 우리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에 가도 비밀리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한미 간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 보여주고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은 우리가 당신들이 비밀리에 달러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책출을 해서 제작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군에 있는 CIA에 있는 다양한 곳에 있는 정보기관들을 모두 뭉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클래퍼를 자꾸 국장이라 번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좀 곤란하고 제임스 클래퍼는 장관이라 번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CIA 국장, FAA 국장, 그다음에 DIA 국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도 한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수장을 갖다가 국장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고 장관으로 번역하시는 게 맞고 카운터 파트는 바로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국방장관도 만나고 아마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서 미국의 핵심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 쉽게 실무자끼리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주고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바로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란 가셔갖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오셨는데 자, 북한이 지금 4차 핵실험을 했고요. 중국은 일단 제재에 참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하나의 무슨 논문을 봤는데 중국 내부에서 나온 건데 그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거는 원치 않지만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중에 뭐를 택하냐고 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걸 택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진 걸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나중에 갈 수 있는데 이걸 풀려면은 지금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어떤 세레모니를 갖거나 그게 안 된다면 장관회담 또는 우리의 무슨 뭐 합참의장인 미국 합참의장을 별도로 MCM 말고도 만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요. 전 세계에 굉장히 주목하면서 북한도 얼럿 긴장합니다. 이런 하나의 외교적인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한미 동맹 아주 탄탄하지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동맹 관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정보 수장도 넘어와서 우리랑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올 11월이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공화당 후보가 거의 결정됐습니다. 설마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최근에 CNN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기서 자, 한미 동맹의 근간을 좀 바꿀 수도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꺼냈습니다. 과연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관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They have to pay. And you know what? I'm prepared to walk. And if they hav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 we have a maniac over there. In my opinion, if they don't take care of us properly, if they don't respect us enough to take care of us properly, then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Will? Very simple. They're going to have to defend Because the other themselves. day up on Capitol Hill, he said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자, 그러니까 숫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인건비를 1년에 한 2조쯤 쓰는데 우리나라가 한 반쯤 내고 있잖아요. 그거 왜 반만 내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한국에 있는데 다 내야지. 왜 못 내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소리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네. 맞는 소리입니다. 아니, 저는 저 문제 아주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를 대비한 액션 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백하게. 그것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 계속해서 저런 주장을 할 경우에 한국의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의 주장 중에 빠진 게 뭐냐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얻는 이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얻는 이득에 대해서? 그렇죠. 당연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얻는 이득, 거기에 상쇄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마치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서 주둔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식견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많이 나오던데요. 네, 한미 간의 그 방위비 분담은 3년에 한 번씩 한미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는데 우리 그 방위비 중에 대부분이 우리 카투사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평택 기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전달되는 액수는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불만이 항상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50% 되는 것은 미국이 얻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한 병력 규모가 한 69만 명, 70만 명이 되거든요. 항공모함도 5개 전단되고, 이걸 카이다에서 연구하면 돈으로 환산하니까 50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근데 아까 우리 심 대기자님 발언에 저도 많이 동조하면서 거기 좀 첨언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막말을 한다거나 식견이 부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이 미국인 주류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도 액션 플랜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프간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에 10년씩 전비를 2조 원 이상 쏟아부으면서 정부 예산보다 재정 적자가 더 커져가지고 지금 국방비도 시퀘스터라서 자동으로 삭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기에 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금 다시 그 위대한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 지금 오바마 시대에 리비아나 어디 제대로 지금 시리아 사태니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존심이 많이 꾸겨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와 주한미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익이 또 큽니다.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네. 이런 점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돈을 다 내라. 네. 뭐 이런, 심하면 빼겠다까지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거에 주한미군이 2개 사단이 있다가 7사단이 빠져나가고요. 2사단만 남았는데 2사단도 지금 1개 여단밖에 없습니다. 그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여단은 이라크 전쟁 났을 때 거기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는데 안 돌아오고 미국 가서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1개 여단도 대대별로 해외에 필요하면 보내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의 아이디어도. 근데 그걸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힐러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은 극단적으로 가면은 기지만 있고 몇몇 기지병만 있고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이걸 다 주둔시키려면 한국이 돈 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필요에 서 세계적인 전략에서 이걸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저렇게 미국이 전쟁 나는데 병사를 보내겠다는 개념이면 네. 한반도에 나오면은 전쟁이 나면 거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네. 따라서 우린 저거를 어떻게 할지 너무 우리 위주로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미국에 가서 그 차관복급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일, 네. 그다음에 친중, 네. 그다음에 안일비자 빔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던데 지금 우리 종북 세력들이 너무 반미로 가고 그 의견이 많다 보니까 트럼프가 돈의 힘으로 네. 한국을 돌려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힐러리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어쨌건 주한미군의 존재나 그 성격에 대한 그 변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중국의 존재, 중국군의 부상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중국군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중국도 꽤 국방비 많이 쓰면서 현대화가 진척된 것 같네요.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죠. 네. 랩 스타일로 홍보물을 만드는데 네.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만드는 저 비디오를 보면요. 3D에다가 360도 다 돌아가고요. 네. 역시 근데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 IT는 우리가 강국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이제 300만 군이었다가 많이 감국해서 220만입니다. 여전히 세계 1위긴 하지만 네. 중국은 우리같이 의무적으로 군에 가는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군대를 나오면 혜택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도나도 군대를 왔는데 경제가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그 군대를 잘 안 오는 겁니다. 네. 저러다 보니까 저런 영상을 맞아가지고 대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영상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젊은 그 전력의 충원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군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상당히 좋아했던 게 태양의 후예가 그 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또 환영하는 입장에서 시청을 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1억 명 가까운 중국인들이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군이 얼마나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중국 젊은이들의 군 지원과 관련된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중국이 만든 군 홍보 영상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전부 다 굉장히 많이 현대화됐다는 것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을 통해 안보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김종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